네, 독거투자일지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정말 다행인데 조금씩 올라왔는데도 아직 6월달 폭락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아래인 것 같아요. 지금 10년 미국 국채 금리 보면은 그 추세를 보면은 금리가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금리 내려가니까 또 주식시장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빅테크 어닝이 완전 깨지고 있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좀 낙폭과대 그런 인식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베어마켓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는 경기 침체도 그렇지만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 내년에 뭐 신흥국이 터지고 미국도 위험하고 유럽도 위험할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좀 포함을 하고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가능성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던 중국 주식들 있잖아요. 중국 주식들이 이번에 전인대 이후로도 계속 많이 빠졌잖아요. 한 절반은 더 빠진 것 같아요. 빠진 상태에서. 이게 바로 이제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쟁이 나면은 ADR,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 ADR들이 정말 대거 상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만을 치면 당연히 미국이 중국에게 경제 제재를 할 텐데 가장 간단한 건 금융 제재고, 금융 제재 중에서도 이제 주식 시장에 제재를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중국 공산당 대표 회의가 이제 10월에 있었다가 폐막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진핑이 이제 3연임을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중국 주식들이 거의 휴지 조각으로 폭락했습니다. 뭐 종목별로 보면은 완전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 분들, 뭐 그런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은 거죠. 거의 반등한 거 보면 현재 거의 100% 정도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낙폭도 엄청 났고 반등도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인 그 쇼커버 모습 보이거든요. 확 뛰었다가 또 쉬었다가 확 뛰었다가 쉬었다가 매물 같은 거 소화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산당 회의 전에 많은 헤지펀드 세력들이 숏을 쳐놨음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진핑 3연임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회의 전에 이미 모두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즉위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이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했겠죠. 예측도 가능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폭락장에서 견디지 못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매를 했고 많이 다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난 독거투자일지에서는 시진핑 이제 3연임이 확정이 되면 대만 침공은 확정적이고 시기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제가 공산당 회의하기 전에, 개최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반도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이고 중국이 북한을 믿고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특히 이제 핵을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쪽에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거 역시 뭐 북한이 미 항모를 교란시켜서 중국 쪽, 그러니까 대만 쪽에 있는 항모를 한반도 쪽으로 끌어당겨서 대만 전쟁이 났을 때 미국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은 지난 8월 달에 미국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갔을 때 중국이 한 미사일 70 몇 발을 대만 상공을 지나서 그 대만 동쪽에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가 이제 비슷한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 국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짜봤어요. 작년에 그 전쟁이, 미중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뭐냐면 미국이 승리는 하는데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승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부적으로는 반전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무기만 대주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미 휴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무기 대준 것도 지금 벅찬 걸 수도 있고 또 싫은 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데 이제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이제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일 거예요. 국지전이라 하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국회에서 중국은 올해 안에 대만을 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전쯤에 JP 모건 회장 그 제이미 다이먼이 내년에 경기 침체보다 대만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이 더 중요한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국내 언론에서는 별로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다루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일단 뭐 서로는 이제 잘라버리고 본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시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미국 기업의 중국 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뭐 이런 여러 브랜드들이 여러 이제 비즈니스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퇴출되고 이제 철수를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중국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 자체가 이제 불매운동 같은 걸 뒤에서 이제 도와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애국심이 엄청나게 투철한 인민들, 이 중국 인민들이 막 미국 제품을 막 불태우면서 막 안 쓸 거다 막 이런 걸 분명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성주 사드가 2017년쯤이었나요? 그때 설치 이후로 불매운동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피해를 봤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삼성 스마트폰은 이제 철수를 해버렸고 중국에서 거의.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뒤로 안 팔립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드앤숄더부터 해서 아이폰, 뭐 GM 자동차, 뭐 보잉 항공기까지 폭넓게 중국에 침투가 돼 있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 어디서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테슬라 역시 가장 큰 공장이 상해에 있는 그 기가 팩토리잖아요. 이번에 테슬라가 유독 많이 폭락했잖아요. 폭락장에서.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많이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망 완전 붕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재촉발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예전에는 이제 저렴한 상품을 만드는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세련된 공산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샤오미 같은 그런 휴대폰 메이커들은 삼성 못지않은 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JI 같은 경우는 세계 드론 시장의 한 70%이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가 수준이 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이미 중국 전기차는 한국보다 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의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부터 지금 휩쓸어서 유럽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점점점점 올라가면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 중국 공산품입니다. 제 생각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삼성 핸드폰이 밀리고 있잖아요. 올해 보면은 올해 점유율이 20%가 깨져서 10%대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폰도 아이폰인데 중국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그 샤오미, 화웨이, 그리고 비보, 오포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가성비 좋고 나름 괜찮아요. 사실 삼성 핸드폰의 기술력이 100%라면 저는 중국 핸드폰 기술은 한 90에서 95%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으면은 아이폰 아니면은 이제 갤럭시 폰인데 해외 나오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동남아는 이미 삼성폰보다 그 중국 폰들이 더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것이죠. 이게 그 결과가 바로 점유율 하락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전기차 잘 만들어요. 이게 동남아도 그렇고 나중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쟁이 나면 이런 상품들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제재를 이제 가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대체품을 찾아야 되고, 이 대체품이라는 거는 이제 비싼 비용을 들어가면서 이제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산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잡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 엄청난 히토류 매장량을 중국이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배터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소재들 역시 중국이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소재 가공인데 중국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리면은 정말 품귀 현상이 엄청나게 촉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배터리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이제 리튬 생산량의 7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쇼티지에 가까운 게 배터리 쪽인데 그 전기차가 막 6개월, 1년, 2년씩 기다리잖아요. 이제 주문하고 나면. 근데 이제 이 70%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걸 막아버린다?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자동차 한 대 주문하면 진짜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 소재인 규소도 중국 거를 이제 한국이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칩4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반도체 가지고 막 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재료가 중국에서 오는데 중국 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겠어요?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요소수 사태 있었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반도체가 이제 그 소지가 모자라게 되면은 정말 이제 한국 경제가 정말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그냥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공급망이 한 번 더 크게 붕괴가 된 거고. 근래 들어서는 약간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그런 지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도 한때 정말 120불대에서 무소불위의 WTI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80불대에서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고, 집값도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은 이런 것들이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유가도 다시 폭발하고 해상 운임도 팍 튈 겁니다. 당연히 해상 운임 뛰겠죠. 게다가 이제 저렴한 중국산이 끊기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자국산을 써야겠죠. 근데 미국에는 마스크 공장도 없고 기차 공장도 없고 공장 자체가 별로 없어요. 미국은 금융과 서비스의 나라거든요. 제조업을 정말 한 20, 30년 동안 다 중국한테 주고 베트남한테 주고 한국한테 주고 일본한테 주고, 뭐 물론 순서는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뭐 인도 뭐 이런 순서긴 하겠죠. 뒤늦게 제조업 부흥을 얘기를 하는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부터 빌 클린턴이 중국을 이렇게 친구 삼아서 이렇게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 정책이 완전 실패한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독고 투자에서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리면 경제가 심하게 망가질 거다 이렇게 봤었고, 딱 거기 3% 중반까지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 3.25%에서 이제 11월 달에 0.75 올리면 이제 4%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0.5 올린다, 0.25 올린다 이게 있는데, 이미 3.25%인 상황에서도 시장이 잡음이 정말 상당합니다. 영국 트러스 총리 사태부터 해서 뭐 일본의 미국채 투매 현상까지 막 터지면서 일본이 이번에 엔화 평가절하하는 거 잡으려고 52조를 썼거든요. 52조. 근데 실패해서 실패.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 국채를 52조 워치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달러를 현금화한 다음에 이거를 엔화를 샀어.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거 52조 워치가. 그런데도 엔화가 계속 빠져서 지금 1불당 엔화가 150엔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1990년 초반 이후로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완전 지금 통화가 쭉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통화가 많이 빠지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올해 1인당 GDP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국하고 일본하고 뭐 독일하고 이런 선진국 위주로 막 금융시장이 막 폭락하고 속절없이 주저앉으면서 이제 금리를 더 올려도 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러스 총리 이 사태 때문에 얼마를 날리냐면 자그마치 이제 245조가 날아갔거든요. 이게 어디로 날아갔냐면 그 영국에 이제 국민연금이 있어요. 여기에서 245조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영국 GDP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한 20% 정도 높나? 이 정도인데 국민연금 해봤자 뭐 얼마나 차이 났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얼마 되죠?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한 1000조 되나요? 어쨌든 간에 245조는 진짜 큰 겁니다. 진짜 제가 지금 동남아에 진짜 영국 사람들 엄청난 게 많은데 이분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갈 시기가 진짜 빨리 다가온 거잖아요. 물론 지금 벌써 고갈이 돼서 그 정부 지출에서 아마 연금을 이렇게 연금 빵꾸난 부분들을 메꾸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30%를 어디에다가 쓰고 있냐면은 연금이 이미 옛날에 고갈됐어요. 그래서 고갈된 거를 이거 채워주고 있느라고 정부 예산의 30%가 글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4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면은 제가 볼 땐 2040년 때 이렇게 이럴 때 깨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연금 이거 좀 깨고 싶다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이거 깨가지고 그냥 지금 주식시장에 넘겨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특이하게 선진국들이 깨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2012년도에 남유럽 위기 사태 때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만한 크기인데 이 GDP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엄청나게 휘청할 거랬거든요. 막
그렉시트 막 터진다, 뭐 유럽이 분열된다 막 이랬는데, 만약에 영국이라든가 뭐 이태리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어려워지면 진짜 이건 답이 없습니다 진짜. 파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렸어야 될 금리를 늦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6개월 동안 한 3년 동안 올려야 될 금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올렸는데, 이게 약간 폴 볼커 코스프레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 다 망가졌고, 경기는 이제 시차를 두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파급 효과, 이 효과가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이렇게 계속 이제 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탁 때렸는데 바로 아픈 게 아니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튼 인플레이션 잡자고 지금 초과상관을 다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돈을 뭐 많이 풀어서 일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공급망 이슈가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물가가 확 튕게 된 계기가 러시아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잖아요. 3월 달부터 튀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공급망 이슈거든요.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서 차량 인도가 뭐 1년 걸리는데 2년 걸리다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풀린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공급망 때문에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가고 인도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금리를 올리면 차 할부 이자율만 올라가고, 대출을 통해서 이제 집이었든가 차를 사야 되는 게 우리 서민들인데, 이 서민도 다 죽어나는 거죠. 이미 지금 미국의 그 모기지금이 있잖아요. 이게 8%가 넘었었잖아요. 10억짜리 평범한 집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8천만 원은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서민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 올렸잖아요. 이래서 이제 금융 비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증폭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대만 전쟁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언제 일어나냐, 이제 약간 그런 초읽기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에 가장 크게 종속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중국 경제권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경제 동향이 다이렉트하게 한국에 딱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볼 곳이 바로 이제 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전쟁이 안 일어난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본인이 대만에 있는데 대만에 있는 국민들은 중국의 침공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정은을 더 걱정한다. 한국을 더 걱정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미사일 막 쏘니까. 근데 전쟁 이런 게 그래요.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은 전쟁이 날 거를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전쟁 전에 대피를 했겠죠. 다른 나라로 도망갔겠죠. 근데 전쟁 터진 거 다 그대로 온몸으로 다 받고 있잖아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1950년 6월 25일이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이었던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평화롭고 군인들도 다 뭐 휴가 나가고 놀러 나가고 뭐 그런 상태였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습 남침을 탁 때리는 거죠. 그리고 뭐 진주만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그 진주만 공격 터졌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날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카미가제 그 비행기들이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들을 이제 항모에 터뜨리고, 항뿐만 아니라 민간인 지역 그리고 이제 해군이 있는 본부 이런 데까지 막 다 폭발시키고, 그리고 비행기 경납고, 그 육지에 있는 비행기 경납고까지 완전 작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야. 우크라이나도 있었고 지금 대만도 있는 겁니다.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 광기라는 거는 진짜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김정일이나 뭐 김일성 같은 존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안다고 단정 짓겠어요. 전쟁이 갑자기 단정 짓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연평도 주민들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만 국민들도 일부는 지금 전쟁 관련해서 민방위 훈련하고 있거든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약간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금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중국이 대만을 치는 거, 그리고 미국이 들어간 전쟁은 진짜 국지전이라도 3차 대전에 준하는 충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대전은 공급망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자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진짜 충격이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되게 두려워요.
저는 요즘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차피 시진핑이 선전포고를 했잖아 이번에. 그 후진타오도 이렇게 내쫓으면서 완전 그냥 본보기를 하면서, 이건 뭐냐면 분위기도 험악하게 만들어놨고, 그 상황에서 군기 잡겠다는 거잖아요, 군기. 그리고 시진핑 시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중국을 하나의 독재국가가 되게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장난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이. 나이도 지금 젊어요. 시진핑이 지금 1952년생인데 52년생이면은 이제 칠순 좀 넘었잖아요. 그러면 뭐 10년도 더 할 수 있겠지. 그죠? 84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영끌의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은 이제 실패로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의 97%가 손실 구간에 있고, 부동산도 내년이면은 뭐 폭락까지는 모르겠지만 던진 사람들이 올해보다 더 많겠죠. 그쵸? 그 전 세계가 이제 영끌의 실패 시대에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이런 전 세계인들이 어려운 상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려운 상태를 시진핑이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가깝게는 몇 달, 아니면 늦어도 바이든 임기 안에는 대만을 분명히 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때 치는 건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겠죠. 경기 침체보다 더 큰 게 오고 있다. 요거는 이미 지난 독고 수절주부터 계속 제가 보고 있는 뷰입니다. 대만 전쟁은요, 변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놓으시고요.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런 베어마켓 랠리에서 현금을 만들 수 있다면 최대한 만들어 놓고 다음 폭락, 다음 전쟁을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현금화 하시게 되면은 100% 달러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